저는 작년에 북한 이스탈 주민의 날 때 같이 저희가 탈북민 유튜버들과 함께 이렇게 팬클럽처럼 팬미팅 형식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때 제가 하나님 같이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오셔서 같이 해주셔서 이제 작년에 뵙고 진짜 오랜만에 또 뵙게 되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사시는지 좀 근황이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제가 그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저로 살아가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래서 전 세계 여행을 목표로 하면서 저번 달에 30일 동안 미국을 여행하고 왔거든요. 네, 그냥 그 탈북하던 정신으로. 네. 잉글리시도 안 되지만 그냥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와, 네, 그러고 다녀왔어요. 와, 박수 한번 받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영어가 되거나 거기에서 날 초청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탈북한 정신으로 네. 북한 뭐 거기는 잡아가도 뭐 북송당하는 곳이 아니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90일을 3개월을 그렇게 30일. 30일을 네. 그렇게 쭉 갔다 오셨다라는 네. 거예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한 곳에만 머무는 걸 원치 않아서 콜로라도, 그다음에 텍사스, 뉴올리언스, 그리고 어디지? 애리조나. 네. 그다음에 라스베가스도 가고 LA도 가고 막 이렇게 아무튼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휩쓸고 다녔어요. 와, 네. 와 진짜 멋있네요. 이게 사실 생각만 하지 한다라는 게 보통 깡으로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와,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 사실 제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때 이분이랑은 계속적으로 뭔가 있을 때마다 요청하고 싶다라고 드는 생각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인드가 저한테 되게 강하게 와닿는데 그 이제 저희가 그 과정까지 오기 전에 일단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사람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시절은 뭐 고향도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오시기 전에 잠깐 소개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출신이고요. 와, 네, 그럼 우리로 따지면 거의 강남에서 하셨네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포항구역이라는 데가 청진에서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이 포항구역입니다. 모르셨죠? 네. 잘 사셨네요. 잘 살아서 거기 살 게 아니라 네. 네, 아빠가 국가대표였고 핸드볼 국가대표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포항구역에 선수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잘 사는 명목으로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그 어쨌든 정권에서 거기 살아라 이래서 살게 되었고 제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국가대표면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네, 대단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단한 거는 저희 아빠가 저희 세 자녀에게 아주 좋은 유전자, 케이크 유전자를 물려주신 게 가장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청진시 하면 뭐 저희가 수납시장이라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배우면서 이제 포항구역은 진짜 잘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그 고향이라든지 청진시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청진시는 제가 항상 청진하면 가장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 네. 한국의 남쪽,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쪽의 부산으로 비교하거든요. 청진은 항구 도시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이 교육,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흡수하는 도시가 또 청진이에요. 왜냐하면 네. 거기가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국경을 끼고 있는 도시래 가지고 그런 유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강하게 빨리 습득하는 도시고, 그리고 또 생활력도 거기가 이제 역사 대대로 내려오면서 좀 더 강한 것이고, 네, 그래서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쉽게 현지 지도를 안 가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람들은 조금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정보력도 강하고 그런 지역의 사람이라고 저는 늘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들은 것도 청진시 하면 사실 러시아가 부동항이라고 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원하면서 청진항을 같이 이제 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는 거 뭐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일본하고 무역할 때 제일 무역이 많이 되는 게 청진이라서 제가 읽었던 책은 패션의 시작이 청진이다 이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청바지라고 하는 그 청바지가 북한 사회에 영향을 주고 나팔바지가 영향을 주고 헤어스타일이 바뀌게 된 것도 청진에서부터 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청진에서 유행을 하는 게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이러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있을 때 청바지를 입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90년대에 네, 저희 외할머니가 그 국경 쪽에 그 두만강 국경 쪽에 살았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재단사였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저를 놓고 이렇게 옷을 막 입혀서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역시 정신 여자야. 스타일이 역시 도시 여자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한테도 청진하면 이제 도시적인 이미지가 조금 평양보다는 더 다른 이미지로 힙한 이미지로 청진은 좀 부각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진 자체가 이제 시장도 진짜 네. 가보지 못했지만 지도로 봤을 때는 뭐 축구장 4개를 붙여놓을 만큼의 큰 시장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 있어서 그 시장마다 여기는 가전제품, 여기는 뭐 화장품, 여기 뭐 의류, 여기는 수산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만큼 되게 크게 돼 있어서 중국과 무역할 때 제일 크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진역을 비롯해서 철도가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역의 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중국 국경을 끼고 있고 또 다 바다라든가 이런 해외를 다 돌면서 끼고 있는 곳이라서 항구는 항구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각자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경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연관이 있는 일을 한다고 어쨌든 연결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곳에서 사실 되게 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행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할머니가 역시 너는 청진 여자구나라고 했다고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남다른 뭐 이렇게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친구들하고 남다른 게 있었다고 하면 패션에 관련된 것도 좋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엄마 말을 안 듣고 절대 엄마 말은 안 듣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하는 그런 개성이 강한 여자였어요. 그럼 어린 시절에 약간 엄마 말을 안 듣고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사고와 사건들이 좀 많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뭐 립스틱을 바르지 말라고 했는데 바르고 뭐 머리를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본다든가 그리고 청바지 입지 말라고 했는데 청바지 입어본다든가 또 엄마는 또 특히 선생님 출신이셨으니까 교사 출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거에 대해 예민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엄마 말을 안 들어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네.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까지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사실 좀 학교에서도 정해진 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들은 바가 맞으면 특히 부모님이 교사면 너는 엄마가 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엄마 얼굴에 먹칠하냐 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온갖 호상 비판을 시작해서 비판이란 비판을 다 받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 학교를 가거나 뭐 친구들 만나면? 국장님은 계속 제 그 아픈 역사. 그렇죠. 아픈 역사셨군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어린 시절에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집에 갔으면 엄마가 돼야 되는데 학교 가도 선생님, 엄마도 선생님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비판했던 그 시선을 집에 가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엄마가 내 편이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상호 비판이 집에서도 끊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돌아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제가 학교에 가서 더 많은 상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사실 유행도 좀 알고 다양한 문화도 경험하면 뭔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 국경 지역에 살고 그렇게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문화가 들어왔어도 그 나라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릴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한 번은 이제 고난의 행군 때 가장 힘들 때 제가 이제 엄마는 장사하러 먹을 식량을 구하러 가고 동생들만 데리고 있는데 이제 막내 동생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집에 있으면서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너무 어린 동생이 계속 오니까 얘만 두고 가기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못 갔는데 그때 제가 학교를 못 간 그 저를 데리러 친구들이 빨간 넥타이랑 같은 교복을 입고 30명이 찾아오고 저 집 앞에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시킨 거죠. 하나 안 오니까 빨리 가라.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무조건 데리고 와라. 이래서 그 30명의 친구들 제 집 앞에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무리지어 서 있는데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이 무섭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집단 전체주의 뭐 이런 건가? 빨간색 넥타이 그쵸. 딱그 새까만 교복을 입고 네. 와서 저를 끌고 빨간 가겠다. 마구를 딱 하고 네, 끌고 가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동생을 업고 끌려간 거예요. 친구들에 의해서. 동생을 혼자 그냥 둘 수 업고, 없으니까 네, 가고 업고 그러고 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이게 그 사회라기보다는 내 친구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리고 왜 선생님은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라고 할까?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그치, 아닌데 내가 배고프고 울고 있는 동생을 봐야 되는 게 나한테는 우선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가는데 그 가는 와중에도 친구들이 막 저를 놀리고 막 하고 어떻게 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집단이라는 게 뭘까? 막 이렇게 전체라는 게 뭘까? 그 북한에서 항상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이런 구호를 하는데 그 구호가 과연 맞나? 막 이런 생각을 그때 어린 나이에 처음 한 거예요. 친구들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 나가기도 싫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는 게 좀 그래서 더 엄마한테도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던 건 엄마한테 반항보다는 유일하게 어머니한테 그 마음을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표현하는 게 엄마 말에 이렇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거 안 입을 거야, 안 갈 거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충격을 집단주의나 뭐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 점점 사실 그 사회에서 고립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속에 있는 응어리를 또 풀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분 견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었고 또 친구들이 옆에서 막 죽어나갔고 그래서 그냥 견뎠다기보다는 동생들이 있어서 그냥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먹을 거에만 집중하면서 아주 원초적인 거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는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생존이라고 하는 먹는 문제가 훨씬 더 그렇죠. 시급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면서 살았다는 거네요. 네. 그 고난의 행군을 아시는 분은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북한이 한 95년? 네. 94년도 김일성의 죽음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고 뭐 어떤 분은 2008년까지다 뭐 9년까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어려운 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진짜 아사로 굶어 죽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제 친구들이 제 옆에서 죽어나가는 걸 제가 봤고 그리고 또 이제 청진은 특히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청진은 유독 더 심했던 게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이 항해남도라든가 이렇게 쌀이 많이 나오는 지방에서 쌀을 내려보내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배급을 해야 되는 그렇죠. 배급을 그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그 보내는 와중에 이제 탐관오래들이 계속 이렇게 중간에.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함경북도는 한반도에서도 가장 끝쪽인데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그 와중에 많이 이렇게 다 이렇게 손실되고 유실되고 손실되고 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톤을 보낸 쌀이 청진까지 오면 50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살려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진 사람 유독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더 아사자가 많이 나왔고 또 거기가 이제 제철소가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배급이 끊기면은 정말 시급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제철소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이렇게 배급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아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함경북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빨리 또 그걸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반대로 빠르게 체제에 벗어나서 뭐 흔히 말하면 장마당이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먹거리 문제를 갖고 사셨을 텐데 남한이라고 하는 남조선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제 그 청진에서 그렇게 살다가 저희 엄마는 청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마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함경북도 제일 끝쪽에 그 땅끝마을 그쪽에 시골에서 살던 분이셨는데 뭐 온성 같은 데 네, 맞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사셨던 분인데 거기에 이제 외가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고난의 행군 가장 힘들 때 엄마랑 저랑 이제 셋이서 동생들까지 해서 그 국경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았거든요. 저희는 그때 이제 외가댁에서 이렇게
그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서 그때부터 좀 생존에 대한 걸 하나 조금씩 이렇게 이겨내고 있었죠. 그 지역은 그나마 살기 위해서 밀수도 하고 그럼요. 무역도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엄마를 탈북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엄마가 이제 청진이랑 그 국경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돈이 그때는 3,000원 정도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네, 북한 돈 3,000원이요. 네, 북한 돈 3,000원이면 제가 살 때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지금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단위가 워낙 커져서 그때는 100원 단위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그 100원 단위의 돈이 3,000원이면 저희 아파트를 그때도 이렇게 몰래 정권에 몰래 거래를 했었는데 저희가 팔았던 집이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집한채 값이네요. 네. 그 돈을 제가 이제 엄마 심부름을 한다고 청진에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와중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 집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겁니까? 그렇죠. 그때는 너무 도둑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배에다 스타킹 넣어가지고 대부분 탈북민들 다 알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다니다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걸 이제 잘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아무리 잠을 안 자려고 해도 이렇게 내려오는 눈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천군만군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잠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잘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역에서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 돈 찾겠다고 헤매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엄마가 그냥 아주 기절 촉풍하는 그렇죠. 네, 집 한 채 값이 날라갔으니까. 네. 그냥 아이 셋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냥 온갖 그런 힘든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제가 한날 한씩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가 잠깐 중국에 넘어가서 저희가 바로 국경 이렇게 뒤에 두만강 뒤에 살았거든요. 넘어갔다가 돈 좀 벌어갖고 올게 1년만 기다려라 이래서 저희 세 자매를 두고 엄마가 먼저 탈북을 하셨어요. 도강을 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거니 1년치 식량도 있었고 하니까 돌아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버린 줄 알았어요. 저희. 네. 엄마는 사실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대부분 뭐 이렇게 팔려가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나중에 엄마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 남자에게 이제 칼을 맞은 거예요. 아이고. 심장이 끝까지 칼을 맞아서 완전 혼수 상태가 되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신 상태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 갈비 수술을 막 다 이렇게 빼가지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에 저희가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들이 지금 네가 북한 그대로 나가면 그냥 죽는다, 안 된다. 북한의 상황을 아니까 그 친척들이 엄마를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여기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자꾸 흐르고 또 엄마가 나가면 안 된다. 그냥 차라리 여기서 중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엄마가 먼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분이랑 결혼을 하시고 저희를 이제 데리고 다시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탈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는 약간 오해도 있었겠네요.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갔나 뭐 이런 생각도 가졌다가. 그래서 저 엄마를 데리고 가겠다고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엄마를 끌고 나오겠다. 엄마가 배신한 줄 알고 끌고 나오겠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때도 제가 이제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를 배신하면 안 된다. 김정일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북한 말로 엄마 어떻게 그런가? 엄마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설득하다가 너무 설득하다 안 되니까 알았다. 김정일이는 그때는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일이 너한테 밥을 주나 두고 보자. 너 가서 굶어 죽고 싶으면 가라고. 너한테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굶어 죽어라.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김정일이 우리한테 밥을 안 주는데 엄마는 우리를 지금 밥을 먹이겠다고 설득하면서 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엄마 말이 맞네 이래가지고 내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면서 그렇군요. 네. 와, 사실은 제가 반항적이기도 하고 시키는 거는 잘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에 대한 사상까지 이렇게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뿌리 깊게 북한에서 계신 분들 그게 자리를 잡네요. 저희 엄마가 주입시킨 거예요. 교사시니까. 네. 절대로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제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네. 선생님이 교육시켜놓고 왜 선생님 먼저 탈북하셨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냥 쑥스럽게 웃으시기만 하는데 저도 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맨날 그렇게 충성해라 그러고 이랬는데 왜 엄마가 그렇게 하냐고 배신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한마디로 그냥 그래 알았다고 가서 그러면 김정일을 잘 모시면서 굶어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에 오셨고, 중국에서 사실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남조선이라고 하니 남한까지 와야겠다 이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아니면 다시 뭐 고향 가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진짜 중국에 가서 사시다가 이 남조선까지 오게 된 계기가 또 있으셨을까요? 그 북한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이제 또 저희가 중국까지 오는 거는 괜찮아요. 처벌도 되게 조금 약하고. 근데 이제 그렇죠. 그 당시 고난의 행군 때는 사실 먹고 살려고 왔습니다 하면 또 다 그냥 생계형으로 구현적인데, 생계형이니까. 풀어주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남한 사람이랑 접촉이라든가 남한으로 간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남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남한 사람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네, 항상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어느 날 이제 한국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인터넷으로? 네, 그때는 한창 SNS가 유행할 때였는데 싸이월드 막 그리고 이제 MSN 메신저 띵동 파란 거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한국 군인을 만났는데 그 접속을 그러니까 북한 아니 중국에 있던 조선족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한국 회사에서 일하던 조선족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런 거 이렇게 해보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메신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직접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네.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진짜 이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화해볼 생각 있냐? 이래서 사실은 그 친구한테 저희 남편이 지금의 남편이 말을 걸었는데 그 친구가 이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봐라 라고 연결을 해준 게 지금 제 남편이고. 그래요? 그렇게 남편을 만난 거예요? 와, 놀랍네요. 네. 그래서 영화 같습니다, 영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남편하고 같이 대화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건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잡으러 올 수는 없을 거야. 한국 사람 만나면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내가 말해도 이 사람은 절대 나를 잡으러 그러니까 신고하거나 잡으러 올 건 절대 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남한 사람은 나를 신고하고 나를 잡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 네. 그런데 적대국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적대국이니까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건 인터넷이니까 같은 말도 통하니까 말하고 싶다. 이게 너무 호기심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잡으러 올 수는 없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안정감이 있었구나. 이제 안심. 그걸 이제 시작해가지고 대화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심지어 이제 남한 군인인 거예요. 네네. 뭐야 계례군이네. 네. 계례군이네 막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대화를 해도 되나? 그쵸. 엄청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북한 사람이랑 말을 안 했어요. 이 사람한테 북한 사람이랑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냥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타자를 너무 잘 치니까. 제가 한국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타자를 진짜 밤새 미친 듯이 배웠거든요. 그 회사에 내가 중국의 조선족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들어가면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회사에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운 게 그 타자였는데 너무 빨리 치니까 남편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그럼 전화번호 달라 저희 남편이 막 요구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진짜 중국 번호 맞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2년 반 동안 인터넷으로 싸이월드로 메신저로 이제 계속 연락을 하면서 2년 반을 그렇게 연애를 한 거죠.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휴먼북 때 한수혜님이 잠깐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한 6개월 동안은 이 남한 괴뢰군이라고 하면서 그 남조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사람을 보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얘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나 해주나? 그리고 한 2년 차쯤 되면 마음이 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자꾸 남편이 한참 지나서 처음에는 이제 오빠라고 했다가 그래서 조금 지나다가 계속 저한테 무슨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이런데 저는 좋아한다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 잘 안 쓰니까. 사랑한다는 단어를 왜 이렇게 자주 쓰지?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저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까지도 그 사랑한다는 단어를 안 썼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진짜 남조선 하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안 쓰다가 남편이 너무 궁금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너는 왜 한 번을 안 해주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아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저를 도도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는 진짜 나만화 돼서 내가 뭔가 배신하는 느낌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온 거랑 한국에 가는 거랑 완전 적국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못 듣고 이제 프로포즈를 이제 남편이 한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그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항상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지만 항상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는 거하고 다르게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저 무서운 남자 손에 가도 이 사람은 내가 믿고 결혼하고 이 사람을 붙잡고 살아도 되겠다. 나도 이 중국의 안전한 신분이 아니었으니까 늘 도망치던 신분이었으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을 믿고 살아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그게 싹둑다기보다는 일단 이 사람의 신뢰를 줬고 그리고 생존이 걸려있던 거죠. 저한테 되게 이 사람하고 잘 살면 괜찮을 거야. 뭐 남자 손에 가도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안심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 궁금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미팅하고 만나고 뭘 하고 이제 전화번호도 줬다면 그 사이에 남편분이 중국까지 와서 한번 뵙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까? 다시? 아니에요. 이게 남편은 지금은 그래도 군인들이 해외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때 저기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만날 때는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부대에서 국방부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저랑 2년 반은 연애를 하다가 받은 비자가 결혼 비자인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 결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 보내기 위해서 결혼식도 하고 첫날 밤도 보내고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진짜 2년 반을 진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만 연애를 하고 뭐 영화 접속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은데 2년 반이 딱 지났을 때 남편이 결혼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갖고 우리 결혼 비자 나 사실 아내랑 결혼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중국에 가서 처음 만나서 첫날 밤도 결혼식도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 후배님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연말 회식 하는 데 있었는데 이제 부대에서 그 중국으로 갈 때 남편도 처음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고 결혼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 중국으로 갑니다!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형수님이 그렇게 요란하게 오신 겁니다. 이래서 그랬냐고. 진짜 부대에서도 이슈가 되게 됐겠어요. 왜냐면 2년 반 동안 온라인상으로 연애를 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놀라울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2년 반을 연애한 사람과 결혼하러 갑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중국에 비자 받아서 간다는 것도 참 놀랍다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항상 저희가 이제 웹캠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 후배님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장난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남조선 계류분들은 잘 생겼다 막 이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뭔가 제 안에서 싹 터가지고 왔다 이거보다는 남편을 일단 신뢰했고 그리고 왠지 남조선에 가도 그 신뢰하는 군인이랑 같이 살면 나는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렇게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설을 했어도 바로 올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북한 사람이라는 말을 남편한테 하지 않고 중국 사람의 국적으로 이제 결혼 비자를 받아서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비자를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막 중국이 다 이렇게 막 CCTV라던가 이런 거 다 지문으로 AI 다 하잖아요. 생체 등록한다라고 하던데.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죽은 사람의 호적을 살 수가 있었죠. 사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화국에 직접 비자를 받으러 들어가서 비자를 받고 대사관에 가서도 비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비행기 타고 그냥 이렇게 오셨겠네요. 네, 결혼 비자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조선에 결혼을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네요. 박수 한번 할까? 진짜 영화 같은 삶인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웹캠으로 온라인에서 2년 반을 만났던 남편과 이제 남한에 와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같이 살아가는 것도 다르잖아요. 또 막상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남한과 남조선의 모습과 좀 다르을 텐데 어떠셨어요? 처음 와셔서?
네, 북한에서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정말 진짜 이렇게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와서는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숙소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완전 다른 세계인 거예요. 처음엔 안 믿었겠네요. 뭐 이렇게 그렇죠. 선전선동한다 이렇게도 네, 느낄 수도 네, 있겠고. 그랬는데 계속 그 친구들이 한국은 어쩌고, 그리고 또 한참 그때 이제 한류 열풍이 중국에서 막 불 때라서 막 한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아 진짜 한국이 잘 사는 나라 맞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은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막 이렇잖아요. 네. 제가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간 곳이 북한하고 가까운 최전방인 거예요. 군인이셨으니까. 돌고 돌아서 넘밥밖에 없는 포탄 소리밖에 안 나요. 여기 내가 왜 왔지? 정말 후회했어요. 이게 뭐지? 나 한국 온 거 맞는데 심지어 인천국제공항도 엄청 화려했잖아요. 네. 사람들도 많고 그쵸, 네. 화려하고. 그 반짝반짝하다고 그 빛은 다 어디 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낡아 있는 군인 간사와 앞에 넘밥밖에 없고 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살던 북한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를 왔다라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건 분명 남편을 믿고 의지하려고 왔는데 남편이 집에 항상 없는 거예요. 항상 부대가 있어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시간이 주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심지어 이제 북한하고 가까운 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뭐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전 되게 이게 막 혼란스러웠어요. 이 결혼을 내가 진짜 잘한 게 맞나? 나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는 또 부모님도 안 계셨고 제가 혼자서 딱 이 사람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남편한테서 이질감을 못 느꼈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이랑 하면 되게 뭔가 거리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집에 와서 똑같이 북한 남자처럼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야 밥 좀 갖다 줘. 자기야 전투 가방 뭐 챙겨. 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국 남자들 똑같이 북한 남자처럼 명령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이질감이 없어가지고. 네, 북한에서도 많이 적응했던 모습인데 남편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남편이 제 기준이 한국 남자들 기준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또 군인 관사에 자랐으니까 그렇구나 이랬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뭐야 한국 남자들 너무 이게 되게 부드럽고 상냥하잖아. 명령 안 하잖아. 사회 나와서 사회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러시면서 사실 이제 본인만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북한 댁이라는 책도 이제 쓰게 되셨는데 그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계기가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저한테 고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의 고향은 어디고 엄마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고향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고향을 물어보는 제 아들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거를 내가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 와중에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내 고향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과연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잘 전달할 수 있는 엄마일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엄마는 북한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어. 아빠랑 이렇게 해서 살았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제 삶이 너무 버레못하잖아요. 네. 정말 수많은 일을 겪고 그 과정까지 와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에 제가 답하기에는 너무 그게 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아이에게는 내 삶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글이 이제 나는 북한 댁이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엄마는 북한 사람이야, 엄마는 북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하게 엄마는 북한이라는 곳에 왔고 청진이 고향이야라고 하면 아이가 그래서 받아들이거나 오해하거나 뭐가 있을 테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 엄마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그다음에 너를 이렇게 낳아서 자라게 됐는지를 글로 쓰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책이 된 거네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나는 북한 땡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늘 많은 그 탈북민 엄마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그쵸. 거를 저도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아마 소수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북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이 정치적 색깔도 있겠고 사회적인 시선도 있다 보니 이게 쉽게 밝힌다라는 게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또 이게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뭐 걸림돌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고민하시면서 그것들 잘 써야겠다, 알려줘야겠다라는 게 이제 그거였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거를 쉽게 얘기하기가 또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그래서 북한에서 왔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쉽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학교나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됐을 텐데 그 글을 쓰시면서 하시는데 자신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그리고 저는 글을 쓰면서 어떻게 드는 생각이냐면 아이한테 엄마로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도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서 아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글 쓰면서? 글을 쓰는 거는 이제 아이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아이한테 전하고 싶어서 쓴 건데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제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글 쓰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상처들 그리고 또 그 제 안에 있던 그런 다양한 트라우마들을 많이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한테 그냥 그 치유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본인의 글을 쓰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이제 작가의 삶을 또 넘어서 새로운 또 삶을 도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삶을 도전하는지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그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나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이 사회에 정착하고 탈북하고 생존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제 저를 추구하며 살았다면 지금 제2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이제 저에게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한계는 어디일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을 30일간 갔다 왔는데 네. 그 다음에 또 계획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는 게 제 1차적인 목표거든요. 아직 다 못 돌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럼 또 한 번 더 미국 탐방이 또 시작이 되겠네요. 그럼 그 미국 탐방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영상이나 책이나 뭘로 좀 남길 생각도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일단은 글로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 남겨서 영어권에도 출간할 예정이고 한국어에는 이제 한국어판으로 출간할 예정이에요. 멋있네요. 진짜 제2의 인생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꿈 비전을 한번 박수로 응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네, CEO도 하시고 뭐 활동하는데 그것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거? 디자인이라는데 제가 지금 다른 탈북민들에 비해서 제가 대학교를 굉장히 늦게 갔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한양대 디자인학과를 입학했거든요. 아주 새내기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느라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지금 아이들도 컸고 이래서 좀 여유돼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에서도 이제 미디어 쪽으로 나중에 이제 혹시 통일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류를 했을 때 이 미디어 쪽으로 누군가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제가 고향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북한학과 뭐 이런 걸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중고중문과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다 다양하게 선택하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배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이나 영상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관련된 것들. 그래서 미디어 쪽을 배우면서
우리 북에서 온 고향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을 위한 자료들을 잘 만드는 역할을 네.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렇죠.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사실 하나님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 마지막 질문을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제 앞으로 제2, 제3의 인생을 또 크게 사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탁 넣으면 어떤 제목을 좀 쓰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의 책으로 제목으로 말한다면 안녕 자유. 안녕 자유? 그 책 제목이 되기도 하겠지만 네. 제가 돌아보고 이렇게 쭉 제가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니까 미국에 가도 그렇게 거대한 나라에 갔는데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네. 다 똑같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네, 있고 맞습니다. 각자의 색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나만의 색깔로 살아가면 돼라는 거를 이제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자유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알았다면 지금 여행을 다니면서 좀 더 깊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그다음에 한국과 그리고 또 세계를 통해서 가는 이 여정을 제가 쭉 보니까 저는 그냥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로 말한다면 나는 안녕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앞으로도 계속 안녕 자유 안녕 자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 자유를 만나고 자유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어려움도 있겠고 뭐도 있지만 또 안녕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또 적응하고 만나고 또 배우고 이런 과정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네. 안녕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앞으로는 또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도전을 전하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남편이 군인이셔서 여전사와 같이 아니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강사님 하나님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박수로 오늘 모든 휴먼복을 마치도록 감사합니다.